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용기 패키징 부자재 분야에 대한 동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올리브 이영식 대표를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동향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 화장품 업계 용기 포장의 재활용이라든가 리사이클 문제, 그다음에 재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산업계에서 어떻게 극복하시는 동향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히 10여 년 전부터도 환경에 대한 부분이 포장재 업계의 화두이긴 했는데 거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재활용된 원료를 다시 사용하는 쪽으로 전 세계적인 그 환경 정책의 변화가 포장재 업계에도 아주 심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브랜드사에서도 재활용된 소재, 요즘 흔히 말하는 PCR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PCR 그러면 소비자 손에 사용하다가 다시 회수돼서 재활용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PCR은 이제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드의 이제 준말인데요. 완전하게 소비자 손에서 사용이 끝난 이 포장재들을 회수해서 적절한 그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원료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재활용된 소재 그러면 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술적으로 극복할 과제라든가 그 비용이 증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분리배출하는 데 있어서 무색 투명의 깨끗한 페트를 모아서 버리게끔 정부에서 이제 지도도 하고 있다시피 이 폐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색상이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세척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화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많은 부가적인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원료에 비해서 가격이 많게는 15% 이상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마 그 소비자들한테는 아마 비용을 그렇게 더 들여서라도 환경 대응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업계가 좀 이렇게 그래도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업체들이 연말에 정부에 납부를 하는 환경분담금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환경을 악화시키는 포장재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환경 분담금을 내는 건데 그 분담금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용기나 이런 부자재의 원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약간 상승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 환경 분담금을 제로화 시킬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비용의 상승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 화장품 용기 포장의 새로운 품질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터들이나 상품 기획자들은 이런 그 세계적인 환경 영향에 따라서 이런 그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재활용된 소재가 새로운 소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품질이 되기를 또 희망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그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해서 포장재를 생산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품질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객사 또 품질 관리자 또 마케터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그 한계점을 인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품질 기준
이런 거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재활용업자들이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아마 품질 규제에 새로운 인증이라든가 국제적인 동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재활용 소재의 활용이 이제 막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재활용품을 서로 정확하게 사용을 하느냐, 이건 큰 문제가 되고 서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해외 부자재 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올바른 재활용 소재의 제조, 또 그 제조에 따른 올바른 재활용 소재 구매된 소재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 이런 모든 부분이 어떤 수치로서 서로 정확하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인증 제도가 있고요. 차츰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서 이러한 재활용 소재의 인증을 요구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국내 업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그 국내 인증은 없는 거로 봐야 됩니까? 네, 국내 인증은 아직 없고요. 주로 이제 GRS, 글로벌 리사이클링 스탠다드 같은 널리 알려진 재활용 관련 인증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던 섬유류 산업에서 출발한 인증이다 보니까 저희 포장재 쪽에 아주 완전히 적합한 인증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ISCC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인증 방식이 대다수 원료 업체와 부자재 업체 쪽에 큰 관심을 끌고 국내 산업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대한 인식이 이제 용기 포장이 좀 과대하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우리나라만의 특성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세트 포장 제품도 많고 여러 가지 판촉물도 많이 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현실인데 이렇게 세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대 포장을 안 할 수도 없고 점점 이제 포장이 이제 과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같으면 뭐 1차 포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런 환경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여기는 여러 소비자 단체나 또 정부 부서의 지도에 따라서 차츰 이런 과대 포장의 추세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국내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최근에 보니까 그 내용물만 따로 파는 이런 안내 상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되는데 업계로 보면 좀 부담이 되겠어요. 용기 없이 내용을 받다 보면 혹시 부자재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물만 따로 판다라고 하면 이제 원래 사용하던 용기를 재사용하게 되고 그것만 담는 작은 이제 아주 저렴한 용기를 사용을 해서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포장재와 부자재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용기만을 공급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가 관리나 생산 유지에 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환경부에서도 재활용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있었고요. 소비자 단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 화장품 용기에까지도 일반 생활 음료 용기에 준해서 법규를 통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 부자재를 생산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화장품 용기는 일반 음료 용기에 비해서 많은 후가공을 통한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코팅이나 인쇄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무시하고 거의 음료 용기처럼 색깔이 없는 용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인쇄 없이 라벨을 붙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화장품 산업에는 적용시키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고객사들도 항상 이 부분을 저희와 협의하고 문의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화장품은 거의 뭐 90% 이상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활용 어려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아무튼 뭐 업계라든가 소비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쪽으로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화장품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제적 경쟁력도 가져가야 되고 또 내수 소비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화장품 포장자재에 대한 별도의 어떤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업계에서는 그저 화장품에서 글로벌로 많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수출 동향이라든가 해외 쪽의 시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의외로 이런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해외에서의 국내산 화장품 또는 국내산 화장품 부자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사실은 뭐 물론 뭐 업계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산 화장품 부자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 임상시험과 안전성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더마프로 피부과학 연구소장이신 백지훈 소장입니다. 그 백 소장님은 그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의 협의회 회장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마포로 백지훈입니다. 저는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 협의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그 두 가지 쪽으로 그 오늘 좀 제가 질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인체적인 시험에 대해서 그 동향과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올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기능성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이 되면서 가려움이라는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주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피부 타입을 좀 더 다양하고 전문화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개발들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예. 뭐 제도 개선돼 가지고서 아토피가 없어지고 이제 뭐 피부 장벽이라는 네. 용어를 사용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에서 네. 그 과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기업의 동향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상 이 가려움이라는 이칭이라는 표시 광고 자체는 오랫동안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서 실제로 그런 제품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주로 가이드라인이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이 시험에 대한 평가법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체들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작 단계로 보이는데 네.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네. 예측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맞춤 화장품 얘기하셨는데 네. 저도 뭐 맞춤 화장품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 외국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피부 측정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데 표준화가 어려워서 네. 다 각사마다 달리 데이터가 나온다.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또 자각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 표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각 나라마다 어떤 기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들은 소비자들이 자가평가 혹은 설문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분류 기준들이 사실은 브로드합니다. 뭐 잘 알다시피 뭐 지성, 건성 이렇게 나눠지고요. 최근에는 이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유전적 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기기를. 그러면 이제 측정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에 따른 또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류 기준이.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준을 찾아내는 데에 연구진들이 이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측정 기기라든가 측정 기술의 이제 표준화가 좀 이렇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발전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전성에 관해서 좀 한번 어떤 상황인지 좀 한번 고객 소비자 일반 고객까지도 네.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에 있어서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안전성 부분은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평가하는 평가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소비자들을 보면 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클린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그 소비자들이 좀 더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원료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는 분명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최근에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EWG 그린 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좀 더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임상에서 안전한지 그런 자료들이 충분한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성분 상으로는 뭐 저도 이제 뭐 식물 추출물 그러면 뭐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EW 진급 이하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추출물에 대한 그 원료사들의 농도라든가 어떤 그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꼭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소비자들이 접할 때 화장품의 포장재 바깥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원료 성분들은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사와 B사의 원료명이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료를 개발하고 화장품을 개발하는 그런 공정은 사실상 복잡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원료명이지만 그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첨가물이라든지 불순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제도 개선으로 이제 베이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전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이제 그걸 준비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보충 설명될 거나 어떤 업계 동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화장품은 각 원료에 대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최종 제품의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제품,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중요시해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원료고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이비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안전성 부분에서는 더 이슈가 되고 있고 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각 원료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하는 회사마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각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 부분을 추가를 한다면 좀 더 안전한 원료로 아이들에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아마 그 지금 인체 적용 시험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 임상 기관 그죠? 그 기관들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외국에서도 많이 그 수주를 받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기관은 사실상 2001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시작되면서 같이 어떤 사실상 이제 시간은 20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인체 적용 시험 기관은 유럽이나 미국과 좀 다르게 과학적인 측정 기기를 사용했다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 어플리케이션 측면, 즉 응용을 하는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 인체 적용 시험 기관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저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협의회에서도 그러한 규정과 자유 규약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이제 윤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으로 갈 때 인체 적용 시험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나가게 되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그 SPF 논란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해외 쪽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국내의 임상 시험이라든가 국내의 어떤 잘 되는 모습을 좀 시샘어린 시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아무래도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좀 부수이 있다면 좀 논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F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실 건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샘이라고는 저도 처음 들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자외선 평가법은 사실상 이제 시약처가 오래전 기능성 화장품 법이 생겼을 때부터 법으로 관리를 해왔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관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게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과 지금 업계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사실 이제 이 기능성 화장품의 자외선 카테고리가 이 주성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주성분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제품을 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그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시약처에 들어가게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주성분에서 제형이 첨가물들, 부차적인 이제 원료들이 들어갔을 때 사용성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고 심사 부분은 충분히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사 제도는 완벽하지만 그래도 보고 제도에 약간 좀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성분으로만 저희가 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화장품은 전체 제형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인지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전체적으로 뭐 다 말씀드렸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